안녕하세요. 역사중글입니다. 오늘은 몇 안되는 1차 세계대전 영화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꼽히는 영화 1917의 진짜 전투 이야기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0년 영국의 3등급 귀사자기를 받은 영국 출신의 거장 샘 맨데스 감독의 2020년작 1917. 샘 맨데스 감독은 전작인 007 시리즈의 스펙터, 스카이폴, 그리고 아메리칸 뷰티, 로트 퍼디션 등으로 이미 세계적인 명감독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타이타닉의 히로인 케이트 윈슬렛의 남편이기도 했죠. 지금은 이혼하긴 했습니다. 아카데미 3개 부문에 빛나는 영화 1917은 개인적으로 제 인생 영화 중 10손가락에 꼽히는 최고의 영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면이 끊이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원 컨티뉴어스 샷 촬영 방식과 촬영 구도도 정말 좋았고, 전쟁 영화에서 밤의 조명과 빛을 이렇게까지 아름답고 기괴하게 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야간 시가지 장면은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1917년 4월 6일부터 출발합니다. 4월 6일은 단순히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알베리히 작전과 시기적으로 가까웠던 것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공식 참전을 선언한 날이기 때문이죠. 1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거의 확정짓는 결정적 계기였던 미국의 참전일이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온 것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의적 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리는 곧 협상국 것이다 라고 말이죠. 1914년 7월에 시작된 전쟁은 어느덧 4년차로 접어들었고, 미국의 참전 확정으로 인해 1917년 4월 시점에서는 승패의 큰 줄기가 어느 정도 정해진 터였습니다. 협상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압도적인 기세로 몰아붙였고, 동맹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투르크, 불가리아는 이제 언제 손을 두고 지지를 쳐야 하나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패전을 인정하는 나라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는 크게 두 개의 실제 역사적 스토리를 함축해 담아냈습니다. 바로 독일의 전략적 후퇴인 알베리히 작전과 영국의 대규모 공세인 아라스 전투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크게 전쟁 초반에 마른 전투와 같은 기동전과 그 이후 솜전투, 베레등 전투, 파드샹달 전투 같은 지옥의 참호전, 소모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베리히 작전과 아라스 전투 역시 참호 속에서 의미 없이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소모전 성격이 컸습니다. 특히 알베리히 작전은 영화 속 설명대로 전쟁에서 수세에 밀린 독일 제국의 대규모 전략적 후퇴 작전 암호명입니다. 작전명 알베리히는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에 나오는 악마적 난쟁이 캐릭터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한데, 오페라에서 마법 투구로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잔혹성을 가졌기에 이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알베리히 작전은 사실 1917년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미 완료된 작전이었습니다. 즉 영화의 배경인 4월 6일 시점에서는 독일군의 철수가 진행 중이었던 게 아니라 이미 2주 전쯤 철수를 다 끝내고 새로운 방어선에 자리를 잡은 상태였던 거죠. 영화는 이 철수 작전 직후의 상황, 그러니까 독일군의 함정을 영국군이 뒤늦게 알아차린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은 솜 전투 결과 형성된 이 돌출부 지역에서 철수하여 일명 지크프리트 방어선이라 불리는 힌덴부르크 선으로 후퇴해 전략적으로 전선을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전선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니까 가뜩이나 병력이 부족했던 독일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독일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인도, 호주, 뉴질랜드, 북아프리카, 인도차이나 반도 등 자신들의 전 세계 식민지에서 화수문처럼 끊임없이 병력과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중반에 스코필드가 영국 채셔연대에 트럭을 얻어 타고 할 때 그를 챙겨주는 인도 군인이 나오죠.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도의 자치권을 확대해 준다는 꼬심에 인도가 참전한 것으로, 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인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1차 세계대전 비주류 국가 시리즈 인도편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반면 해외 식민지가 거의 없었던 독일과 오헝 제국은 순전히 자국 피지컬만으로 병력을 채워야만 했고 어린 소년병까지 차출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룰 영화 서버전선 이상 없다의 첫 장면도 바로 독일 학생들이 단체로 자원 입대하는 모습이었죠. 알베리히 작전이 독일의 전술적 후퇴라면 아라스 전투는 후퇴한 독일의 힌덴부르크 라인을 부수기 위한 영국의 대규모 공세였습니다. 영화에서 스코필드와 블레이크는 데번셔연대의 제2대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점은, 영화에서는 단순히 이 대대의 공격을 며칠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 역사 속 아라스 전투는 1917년 4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거의 40일간 무차별 공세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영화 속 주인공 스코필드와 블레이크가 1917년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1박 2일간 수행한 작전 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에쿠스트를 거쳐 데번셔였는데 이 대대가 머무르고 있는 크루아지우 숲입니다. 스코필드와 블레이크는 이스트 서레이연대 8대대 소속으로 아라스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리모 장군에게 데번셔연대 이 대대의 공격을 멈추라는 지시를 받죠. 둘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에쿠스트까지 거리는 대략 15km로 군인의 빠른 걸음거리라면 보통 반나절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영국 참호를 건너 노맨스랜드, 즉 무인지대에 진입한 둘은 곧 버려진 독일 참호로 들어갑니다. 바로 요 라인이죠. 기존의 독일 참호 라인을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서 바로 에쿠스트로 가는 길이었죠. 보른과 메르카텔은 그 당시 독일 참호의 핵심 병참 기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이 생레제 근처에서 도그파이트, 즉 항공 전투전을 구경합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영국의 소비드 카멜 전투기와 독일의 알바트로스 전투기, 정확히는 알바트로스 DV형은 실제로는 아라스 전투가 끝난 뒤에야 실전에 투입된 기체들입니다. 소비드 카멜은 1917년 8월 정도쯤에 서부 전선에 배치되었고 알바트로스 DV는 5월이 되어서야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한 건 영화에서는 이 알바트로스가 카멜에게 격추를 당하지만 실제 1917년 4월 이른바 피해 4월이라 불리던 이 시기에는 알바트로스가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공군이 이 한 달 동안 대략 245대의 항공기를 잃었을 정도로 독일이 완전히 공중전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 도그파이트는 실제 전황과는 정반대의 그림을 보여주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공중전 이후 블레이크가 호의를 베풀어주려 했던 독일군 병사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이크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스코필드는 채셔 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 바품에서 출발해 뉴펀들랜드 연대가 있는 몽시르프레에 가는 길이었고 여기서 바로 스코필드를 만나게 됩니다. 스코필드는 채셔 연대의 도움으로 트럭을 얻어 타고 가다 파괴된 다리 앞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스코필드의 목적지 에쿠스트입니다. 불타는 에쿠스트 마을의 밤거리, 독일 스나이퍼의 총탄을 피해 정신없이 달린 스코필드는 거센 강물로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허구이자 연출된 각색입니다. 실제 그 지역을 흐르는 강은 영화처럼 급류나 거대한 폭포가 있는 강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폭이 좁고 조용한 시골 강이었죠. 또한 실제로 에쿠스트와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감독은 스코필드가 느꼈을 극한의 절망감과 환각적인 기분, 그리고 강을 따라 흘러가며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드는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 이 장면을 훨씬 과장되게 연출한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모든 공포를 응축시켜 놓은 셈이었죠. 스코필드가 강에서 탈출하고 드디어 데번셔 이 대대를 만나게 되고 드디어 이 영화의 명장면이 나오게 되죠. 아마 요 근처일 겁니다. 이 장면은 워낙 많은 짤들과 이야기가 나온 터라 오늘은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전쟁 영화 중 최고의 장면이라는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코필드가 목숨을 걸고 전달한 메시지 덕분에 데번셔 연대의 첫 번째 공격은 중단되었지만 과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4월 7일 이후 이틀 뒤인 1917년 4월 9일 역사상 가장 참혹한 공세 중 하나인 아라스 전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40여일간 계속된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초기 일본 전선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결국 단단히 준비된 독일의 힌덴부르크 방어선에 막혀 무려 15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하루 평균 사상자로만 치면 그 유명한 솜 전투보다 더 참혹한 피해 잔혹사였습니다. 영화 속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연기한 맥켄지 중령의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공격 명령이 내려올 것이다 라는 씁쓸한 대사는 바로 이 잔인한 역사적 복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코필드의 여정을 한번 돌아봤고 그의 여정에서 몇몇 스쳐갔던 장면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코필드와 블레이크가 이동하던 중 풀숲에 버려져 있던 반파된 마크2 탱크를 보셨을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현대적 중무기들이 대거 등장한 전쟁이었죠. 특히 탱크는 1916년 솜전투에서 영국군에 의해 세계 최초로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에게 이 탱크는 진짜 말 그대로 공포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형 탱크라는 게 진짜 장구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달려도 엔진을 뻗어버리고 진흙탕에 한번 빠져버리면 답도 없어서 그냥 버리고 가기 일쑤였습니다. 영화 속 길가에 덩그러니 처박혀 있는 그 탱크 한 대만으로도 당시 전선이 얼마나 답답한
답답하고 막장이었는지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영화가 걸작이라 불리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제작진의 미친 듯한 집착 덕분입니다. 자연광과의 사투, 영화 전체가 단 하나의 컷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원 컨티뉴어스 샷 기법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컷을 나누지 않다 보니 조금이라도 구름이 걷히거나 햇빛이 달라지면 촬영을 중단하고 구름이 해를 가릴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킬로미터 단위의 참호 세트 촬영을 위해 영국 서리 지역 등에 실제로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참호를 직접 팠습니다. 카메라인 아리 알렉사 LF의 동선을 위해 참호의 폭과 깊이까지 오차 없이 계산되었죠. 자, 오늘 이렇게 영화 1917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도를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서 준비하였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정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